한번 온도와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도와 입자의 운동입니다. 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에서 처음으로 우리 알아야 될 것, 온도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온도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거리는 우리가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의 단위를 쓰고요. 그리고 부피라는 것은 센티미터의 세제곱, 미터의 세제곱 이런 단위를 쓰게 되는데 온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물체의 따뜻하고 혹은 차가운 정도를요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치로 나타낸 것, 바로 이것을 온도라고 하는데요. 온도는 여러 가지의 단위가 있지만 온도의 단위 중 우리 세 가지만 알아볼게요. 바로 섭씨 온도, 이렇게 단위를 쓰죠. 그리고 켈빈이란 단위를 쓰는 절대 온도가 있고요. 그리고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섭씨 온도는요,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몇 도 하는 거 있죠. 오늘의 기온은, 아침 기온은 영상 12도입니다. 이렇게 쓸 때 쓰는 이게 바로 섭씨 온도고요. 여기서 나오는 C는요, 셀시우스라는 과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셀시우스에서 따온 C입니다. 스웨덴 과학자였던 셀시우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1기압에서요, 물의 어는 점과 그리고 끓는 점을 측정했다고 해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측정해서 여기를 100등분한 것, 바로 이게 섭씨 온도입니다. 즉 어는 점이 0도씨일 때 끓는 점은 100도씨, 이 사이를 100개를 등분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절대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온도는요, 주로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기에서 쓰는 온도이기도 해요. 이때 대문자 K라고 써주고요. 읽어줄 때는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이거는요, 국제 단위기에서 쓰는 온도고요. 켈빈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도 단위를 켈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입자의 운동이,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이라는 것은 온도와 관계가 되어서 온도가 높을 때는 입자의 운동이 높아지고 온도가 낮을 때는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는 것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이러한 입자의 운동이 완전히 멈출 때를 절대 온도 0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도씨, 섭씨온도 0도씨는요, 273.15 켈빈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씨온도 한번 볼게요. 화씨온도는 미국에서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죠. 여기는 과학자 파렌하이트에서 F를 따와서 이렇게 쓰고요. 섭씨 온도보다 간격이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바닷물에 어는 온도를 마이너스 17.8도씨의 섭씨 온도로 쟀을 때 0 파렌하이트 화씨 온도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물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요, 섭씨 온도 때는 100등분을 했지만 여기서는 180등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섭씨 온도보다 화씨 온도로 표현했을 때 더욱 자세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온도와 입자 운동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입자의 운동, 온도와 입자의 운동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정의를 하자면요.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요. 입자의 운동이 둔하고 그리고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약간 우리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겨울철에 날씨가 추우면요, 우리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날씨가 좋은 봄이나 여름 같은 날에는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낮아서 추워지면요, 움직임이 둔해지고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물체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한번 알아볼게요. 물체의 상태 변화 크게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 상태 변화를 보면, 상태 변화와 입자의 운동을 보면요,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고체일 때 온도가 높을까요? 아니면은 기체일 때 온도가 높을까요? 얼음이 온도가 더 높나요? 수증기가 온도가 더 높나요? 당연히 기체일 때 온도가 더 높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고체일 때는 보통의 단단한 거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바로 입자도 매우 규칙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고체는요, 입자가 매우 규칙적으로 되어 있고요. 규칙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반에 수업이 시작될 때 선생님이 계시면 어떡합니까? 반에 책상에 앉아서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제자리에서 다리 떠는 것밖에 못하는데요. 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일 때는요,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고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합니다. 즉 제자리에서 다리 떠는 운동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온도가 조금 올라가서 얘네들이 액체가 되었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잠깐 쉬는 시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수업 때보다는 조금 자유로워지죠? 여기 친구들을 찾아서 움직이거나 기지개를 펴거나 이렇게 움직이는데 액체 때의 상태의 입자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고체 때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입자의 배열도 조금 더 자유롭게 배열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온도가 더 높아서 기체가 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교실에서 모두 다 학교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집으로 가든 친구네 집에 가든 학원을 가든지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기체 때의 입자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입자의 배열은요, 매우 불규칙한 입자의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요, 입자의 운동은요, 매우 불규칙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알아본 것처럼요, 어떻게 해요? 물질의 온도를 높여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물질을 입자 혹은 입자를 가열시키거나, 혹은 두 번째로는 입자를 물리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즉, 입자를 두드리거나 튕긴다면요, 입자들이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온병이나 혹은 이렇게 막혀있는 뚜껑을 닫은 페트병을 흔들게 된다면 안에 있는 입자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자, 다음은 열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의 이동.
자, 열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필요한 운동 에너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렸을 때 기준면보다 높이 있은 이 위치에 따라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지금부터 알아보는 이 에너지는요, 이런 에너지라고 해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인데요. 바로 이때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차가운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 에너지를 바로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가 열 에너지가 높을 때는 매우 뜨거운 상태가 되고요. 어떠한 물체의 열 에너지가 적을 때는 매우 차가운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열은요, 하나의 에너지로서요,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열 에너지가 높은 난로가 있고요. 난로 옆에다가요, 우리 열 에너지가 낮아서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 난로에 의해서 아이스크림이 녹나요? 아니면 아이스크림에 의해서 난로가 식나요? 당연히 난로에 의해서 아이스크림이 녹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난로가 크고 아이스크림이 작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난로는 큰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뜨겁고 아이스크림은 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열은요, 에너지로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요, 난로에서 있는 열이 아이스크림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이 녹게 됩니다. 바로 이게 열의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이 이동되는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것을 배워볼게요. 열의 이동 방법입니다. 이동 방법 세 가지는요, 바로 전도와 대륙 그리고 복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전도는요,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고체에서는요,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 여기서 나오는 입자의 운동이라는 건 제자리 진동 운동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이웃한 입자의 차례대로 전달되어서 열을 이동시킵니다. 입자의 진동 운동을 통해서 이웃하고 있는 입자에게 열을 전달하는 거, 바로 고체에서 이루어지는 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이동하는 방법, 바로 전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열 전도에 따라서요, 전도가 잘 되는지 잘 되지 않는지에 따른 것은 바로 물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은요, 금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서 주로 사용되는 냄비나 혹은 밥솥 이런 거 모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열 전도율에 따라서 빨리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에는 플라스틱 혹은 고무, 나무, 천 등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뜨거운 냄비를 우리 식탁 위에다 올려놓을 때 식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나 나무로 된 깔대를 바닥에 까는 거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것은요, 뜨거운 냄비의 열이 식탁 바닥에 전도되지 않도록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죠. 또 오븐에서 우리 뜨거운 쟁반을 꺼낼 때 오븐 장갑을 사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금속에 있던 이것을 꺼낼 때 손에 열이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오븐 장갑을 천으로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을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요, 여기 자세한 예들이 나와 있는데 전도에 의한 예 한번 찾아볼게요. 책 134페이지에 보면요,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지는 거 바로 보치에 의한 열 전도 현상이었고요. 추운 날 실외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전도율이 큰 금속은요, 쉽게 차가워지기도 하는데 차가운 곳에 우리가 앉으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우리 몸에 있던 열이 금속으로 전달돼서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열 전도에 의한 현상이었고요. 냄비와 프라이팬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거 바로 열 전도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한 거, 그리고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열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만든 거 바로 전도의 예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류가 있습니다. 대류라는 것은요, 액체와 기체에서 일어나는 이동의 방법인데요. 액체와 기체에서요,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합니다. 자, 어떻게 대류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류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가득 채워 있는 수조고요. 물이 가득 채워 있는데 여기를 아래에 가열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만한 공간들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안에는요, 물의 입자가 처음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뜨거워지면요, 입자는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서로 밀어냅니다. 서로 밀어내고요,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특성들이 강해지겠죠? 그렇다면 처음 5개 있던 이 공간 안에 지금 입자가 2개 남아있는 거, 밀도가 낮아졌죠? 5개에서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밀도가 낮아졌습니다. 밀도가 낮아지는 건요,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밀도가 높은 것은 아래로, 밀도가 낮은 것은 위로 가니까 이렇게 낮아진 입자들이 올라가면서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밀도가 낮아졌던 뜨거운 입자들이 올라가면서 움직이다 보면 다시 식어집니다. 식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요, 입자가 처음 5개보다 식어져서 더 많은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입자들이요, 운동이 둔해지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밀도가 커지겠죠. 이렇게 밀도가 커진 것은 이번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 바로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류는요, 아까 전도회 때는 입자들이 자기 운동, 진동을 통해서 열을 전달한다고 했다면, 대류는 입자들이 직접 열을 가지고 입자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여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 지금 134페이지에 예시가 나와 있지만요, 뜨거워진 물은요, 아래만 데웠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현상, 바로 대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난로를 켜게 되면은 아래에 있던 공기가 뜨거워지고 따뜻해진 공기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밀도가 낮아지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식은 입자들이 내려와 다시 따뜻해지고 이러한 대류 현상을 반복하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게 되는 거 바로 이것도 대류에 의한 현상이었고요. 에어컨은 반대로 우리 보통 위에다가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벽걸이나 스탠드형 혹은 건물에서 주로 에어컨이 위에 달린 이유는요. 밀도가 큰 공기 입자들이 에어컨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 입자들이 아래로 흐르게 되고요. 아래에서 다시 식어진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순환되는 이 대류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의 이동 방법인 복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복사는요, 지금까지는 이 입자들을 통해서 열을 전달했지만 복사는요, 입자 없이 열이 물질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 혹은 기체의 입자 없이도요, 열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우주 공간 진공을 건너올 때 입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지구까지 이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복사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접적으로 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135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열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난방기는요, 아래에 설치, 그리고 냉방기는 위에다가 설치합니다. 위쪽에 설치를 합니다. 아까처럼 난방기는요, 온도가 뜨거워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따뜻한 공기가 오면은 위로 올라가서 순환을 하겠죠. 순환을 통해 다시 식어진 공기는요, 밀도가 높아지니까 아래로 내려오고요. 바로 이러한 순환을 통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질 수가 있고요. 냉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위에다 설치하는 이유, 밀도가 높아진 공기들이 아래로 순환을 하면서요. 다시 식어진 이 공기들은 위로 상승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단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열이라는 것은요, 열의 이동을 막는 것입니다. 즉, 열이라는 것은 열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이러한 열의 이동을 막는 것입니다. 이동을 막는다. 열의 이동을 막는다는 것, 즉 열을 통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열을 할 때요, 전도 한 가지, 복사 한 가지, 대류 한 가지를 시킬 때보다 전도, 대류, 복사 모두 차단했을 때 열을 더 잘 단열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단열은요, 전도, 대류, 그리고 복사를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됩니다. 이 전도, 대류, 복사를 모두 다 막을 수 있는 예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는 텀블러, 보온병이 있죠? 텀블러를 보면요, 위에 뚜껑이요, 이중 뚜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뚜껑.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뚜껑이라는 것은요, 고체입니다. 고체인데요,
고체 사이를 비워놨으니까 이 열의 이동을 차단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열을 차단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입자가 제자리 운동을 통해서 이 진동을 통해서 열을 옆에 이웃하고 있는 입자의 전달인데 여기 지금 고체 입자들이 비어 있습니다. 즉 고체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열이 전도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 단열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보온병은요. 안에 뜨거운 게 들어있어도 우리 밖에서 잡을 때 뜨거운 컵이 있는 것을 손으로 그대로 잡으면 매우 뜨겁게 느껴지지만 보온병에 아무리 뜨거운 음료가 있어도 우리 겉에서 잡을 때 뜨겁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데 바로 이 내부와 외부에는요 진공이 있습니다. 진공이 있다라는 말 조금 재밌긴 한데 공기가 없습니다. 즉 진공이라는 것은 액체 입자도 없고 기체 입자도 없고 고체 입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뜻해요. 즉 고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도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온병 내부를 보면요. 아마 이것 때문에 보온병이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요. 뜨거운 물을 여기다 놓았을 때 뜨거운 물은요. 열 에너지가 높아서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상대적으로 열 에너지가 낮은 밖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은도금은 이 에너지를 다시 반사시킵니다. 반사시켜서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바로 이거 복사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온병이라는 것은요. 이중 뚜껑을 통해서 전도를 막고 진공을 통해서 대류와 전도를 차단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은도금을 통해서 복사를 차단해서 완벽하게 단열된 우리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주택의 이중창이나 스타이로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두게 되면요. 공기에 의해서 공기가 전도에 의한 열을 이동을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중창 사이에 공기층을 넣는다는 것, 공기는 있지만 고체가 없기 때문에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평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열평형입니다. 자, 열평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떠한 뜨거운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A라는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차가운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열 에너지는 뜨거운 A의 열 에너지가 B라는 차가운 온도의 열 에너지보다 높습니다.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열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 열 에너지가 무한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열 에너지가 뜨거운 쪽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는 똑같아집니다. 이때의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즉,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이렇게 A와 B처럼 접촉할 때 열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바로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래프로 알아볼게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X축은 시간의 변화이고요.
Y축은 온도인데요. 이때의 온도는 섭씨 온도라고 해볼게요. 두 가지의 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A 그리고 하나는 B라는 물체인데 A는요 어떤 물체냐면요 열 에너지가 크다. 즉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 B는요 열 에너지가 작다. 즉 온도가 낮은 물체입니다. 얘는 이 A와 B의 물체를 겹쳐 놓았을 때요. A의 온도는요. 점점 낮아졌다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하게 되고요. 반대로 B라는 물체는요. 온도가 점점 올라갔다가 어떤 온도가 되면요. 역시나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물체 사이에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이 구간을요. 바로 열평형 구간이라고 합니다. 열평형 구간인 열평형 상태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요. 열 에너지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열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렀겠죠? 입자의 운동과 열과 한번 상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요.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열을 잃습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았던 물체는요. 점점점 상승하는데 바로 열을 얻겠죠. 입자의 운동을 보면요. 열을 잃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처음 열 에너지가 컸던 온도가 높았던 물체는요. 둔해집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은 물체였던 것은 열을 얻게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열평형 상태가 돼서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을 때는요. 둘 다 입자의 운동이 서로 같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열평형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열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온도가 있는데요. 이 온도는 반드시 A와 B 온도의 중간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간값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항상 중간값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계곡물 무척 차잖아요. 계곡물 무척 찬 데다가요. 우리 여름에 놀러 가가지고 수박 한 통을 계곡물에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두려고 놨다면 만약에 여기서 열평형을 통해서 중간값을 갖게 된다면 이 계곡물은요. 이 따뜻했던 수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수박은 온도가 내려가서 계곡물 전체가 따뜻해지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열평형 상태가 반드시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 사이에서 중간값을 갖지 않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수박이 계곡물에 의해서 시원하게 되잖아요. 이때 생기는 이 온도는 중간값이 아니라 물질에 따라서 다르고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평형 상태까지 알아봤고요. 136페이지에 보면은 열평형 상태의 이용에 대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온도계는요, 끝에 보면은 금속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몸에 닿는 부분입니다. 열 전도율이 잘 좋은 이 금속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체온과 열평형을 이루는 구간에서 몇 도인지를 잴 수 있게 나타내는데 바로 이게 열평형을 이용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예 중에 하나고요.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 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팩이 뜨거운 물에 의해서 열평형을 이루면 물의 뜨거운 온도와 이 한약이 뜨거워진 온도가 열평형을 이루면서 한약이 따뜻해지겠죠.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어서 차게 보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계곡물에 수박을 담그는 원리와도 같겠죠. 생선을 얼음 위에 놓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도 바로 열평형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137쪽까지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페이지 138페이지에 있는 실험 문제 한번 볼게요. 실험에서요. 엄청 큰 수조가 나오고요. 이 수조에는요. 뜨거운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뜨거운 물이고요. 여기에다가 작은 비커를 두었는데요. 여기 작은 비커에다는요. 작은 비커에는 차가운 물을 두었습니다. 차가운 물. 그리고 뜨거운 물에다가 온도계 하나 설치, 차가운 물에다가 온도계를 하나를 설치를 해서요. 자, 열의 이동에 따라서 열평형이 되는 시간과 온도를 구하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즉 뜨거운 데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열의 이동은 이렇게 흐르겠죠.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흐를 거고요. 온도가 언제부터 일정하게 되는지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지금 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네, 1번부터 한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1번 열평형 상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래프에서 보면은 6분부터 뜨거운 물의 온도는 30도씨로 일정, 차가운 물의 온도도 30도씨로 일정이 되니까 2분이 아니라 6분이겠죠? 그래서 답은 X입니다. 2번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의 온도는 높아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낮아진다고 했는데 뜨거운 물의 온도는요 열을 빼앗겨서 낮아지고요. 그리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열을 얻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역시 반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X입니다. 3번 열평형 온도는요 항상 접촉 전 차가운 물의 온도와 뜨거운 물의 온도의 중간값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열평형 그래프에서 보면요 중간값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질의 성질이나 특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값을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니다. 역시나 X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 차이는 점점 줄어든다. 네, 맞죠? 온도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온도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5번 열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한다. 에너지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5번도 맞았습니다.
마지막 6번을 보면요.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 차가운 물의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라고 했는데 열을 빼앗기는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 열을 얻어서 따뜻해지는 차가운 물의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역시 맞죠? 그래서 6번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그래프에서 보면요. A는 온도가 높은 물체, 그리고 B는요. 온도가 낮은 물체입니다. 열 에너지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겠죠?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그래서 역시 열 에너지는 A에서 B로 이동한다가 맞겠습니다. 3번 볼까요? A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데 A는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요. 입자의 운동이 점점 둔둔이 아니라 둔해지겠죠. 자, 다음은 페이지 139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거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인 전도입니다. 여기 알콜 램프에서 가열시키고 있고요. 열 전도율이 높은 막대기가 있습니다. 여기 막대기 위에는요. 촛농으로 연결되어서 꽂혀 있는 성냥개비가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성냥개비가 있습니다. 살펴봤더니요. 자, 전도라는 것은 진동하는 입자가 서로 진동을 통해서 이웃하고 있는 입자에게로 열을 전달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열은 이렇게 입자를 통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을 점점 하게 되고요. 여기에 열이 왔을 때는 촛농이 녹으면서 막대가 떨어지고 여기 이동했을 땐 막대가 이렇게 1번에서 4번의 막대의 순서대로 차츰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열한 곳에 가까운 쪽부터 열이 전달된다는 것, 그리고 가열한 곳에서 가까운 쪽부터 촛농이 녹아서 나무 막대기가 1번에서부터 4번 방향으로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게 열이 전도에 의해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제 1번을 볼게요. 같은 성냥개비 금속 막대에 촛농으로 세워서 불을 붙인 후에 알콜 램프로 금속 막대 한쪽 끝부분을 가열을 했대요. 자, 1번은요. 보기를 1번부터 볼게요. 열은 이쪽이 A고 이쪽이 B, A에서 B로 이동했다. 맞겠죠? A에서 얻은 열 에너지가 옆에 이웃하고 있는 입자로 전해지면서 B의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 볼까요? 성냥개비는 A쪽부터 떨어진다. 당연히 열이 시작되는 첫 번째 A 방향부터 성냥개비가 뜨거워지면서 떨어지겠죠? 2번도 맞고요. 3번 볼게요. 금속 막대 내에 입자가 이동하여 열이 전달된다 라고 했는데 고체는요. 입자의 운동이 매우 둔하다고 했어요. 즉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액체나 기체에 비해서 입자의 운동이 없기 때문에요. 입자가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자가 직접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열의 이동 방법은 다른 게 있었는데 어떤 거였죠? 바로 액체나 기체 입자들이 열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 대류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볼까요? 4번은요. 자, 알콜 램프의 A쪽으로 가까이 가열하면요. 성냥개비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했는데 알콜 램프를 좀 더 A쪽으로 가까이 하면요. A가 더 빨리 뜨거워지면서 당연히 전도가 더 많이 될 거고요. 열 에너지를 많이 받은 A가 빨리 떨어지겠죠. 4번도 맞습니다.
5번 볼까요? 금속 막대 대신 유리 막대를 이용하면요, 성냥개비가 더 느리게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금속 막대는요, 열 전도율이 매우 높고 그에 비해서 유리 막대는 열 전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높은 금속 막대에서 촛농이 더 빨리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이야기여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여기는 액체에서의 이동인, 열의 이동인 대류입니다. 보니까 투명 필름이 있고요. 아래 그리고 위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아래는 뜨거운 물을 채워 놓았고요. 그리고 위에는 차가운 물을 놓았다고 해요. 여기 현재 필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필름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물이 섞이나 봤더니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뜨거운 물은요 위로 이동을 했고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가운 물은 아래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플라스크 안에 담긴 이 물은요 섞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한번 볼까요? 반대로 이번에는 아래에 위가 이렇게 플라스크를 겹쳐 놓고, 아래는 차가운 물 그리고 위에는 뜨거운 물이 있다고 해봤을 땐, 차가운 물은 밀도가 높아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고, 뜨거운 물은 밀도가 낮아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정한 상태라서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때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자, 바로 이거의 액체 입자호가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대류 현상이었습니다. 2번 한번 유제 볼게요. 유제 2번. 자, 다음과 같이 있었는데요. 투명 필름을 막고 있었던 것을 치웠을 때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이동을 봅니다. 차가운 물은요,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 밀도가 높아 아래로 가려는 성질이 있고,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죠. 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 열의 이동 방법인 대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단열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모두 다 4도씨가의 물이 들어있는 병이 4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아무것도 쌓여있지 않고 똑같이 1리터씩 있는데, 두 번째는 신문지, 세 번째는 손수건, 여기는 공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포일이 있대요. 알루미늄 포일로 이 물이 든 병을 감싸고 거기에서 온도 변화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온도 변화를 살펴봤더니 온도 변화가 제일 적었던 것이 알루미늄 포일이었대요. 즉, 알루미늄 포일은요, 온도 변화가 적었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제 3번을 볼까요? 표가 있는데 처음 온도 공기, 모래, 톱밥, 스타이로폼이 있습니다. 처음 온도는 모두 다 60도씨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5분 후, 10분 후 재봤더니요, 우리 10분 후만 한번 볼까요? 공기는 처음보다 52도씨 정도 낮아졌고, 모래는 49도씨로 낮아졌고요, 톱밥은 59도씨, 그리고 스타이로폼은 56도씨, 즉 처음 온도와 비교했을 때 10분 후는 8도씨의 차가 났고요, 모래는 11도씨의 온도차, 톱밥은 1도씨, 스타이로폼은 4도씨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가장 적은 것일수록 단열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단열이 제일 잘 되는 순서는 톱밥, 그 다음에 작은 스타이로폼, 그 다음 공기, 그 다음 모래, 이렇게 단열이 잘 되는 순서가 되겠죠?